자정의 그림자가 도시를 뒤덮었을 때 한강우의 아파트에 비극이 닥쳤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다.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고 매캐한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다. 한강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15년 전 그가 신참 소방관이었을 때 겪었던 끔찍한 화재 현장의 악몽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숨쉬기조차 크응. 그의 옆에 누워있던 셰퍼드견 마라가 격렬하게 짖으며 그의 팔을 핥았다. 마라는 그의 얼굴을 긁고 그의 몸을 밀어내며 그를 깨우려 했다. 간구는 마라의 다급한 움직임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운 시뻘건 불길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의 폐는 연기로 마라, 도망쳐. 간구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공포가 그의 발목을 하지만 마라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우의 팔을 물고 침대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의 눈은 불길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강구를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다. 강구는 마라의 필사적인 노력에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의 정신은 혼미했지만 마라의 강인한 의지가 그를 마라. 강구는 기침을 하며 마라의 이름 마라는 강구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다. 아파트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구는 마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그때 마라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녀는 다시 강구의 팔을 물고 그를 불타는 아파트 안으로 끌어당 마라 안 돼 위험해. 간구는 마라를 말리려 했지만 마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녀는 강구의 손을 놓지 않고 그를 다시 불길 속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향해 간절히 애원하는 강구는 마라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다.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왜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마라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느꼈다. 그는 마라가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방관들이 도착한 것이다. 소방관들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아파트를 향해 물줄기를 쏘아 올렸다. 사람들은 아파트 앞에서 혼란스럽게 대피하 소방관들이 강구와 마라를 발견했다. 소방관들은 강구를 부축하며 밖으로 대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마라는 여전히 강구를 놓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녀의 짖음은 더욱 이봐 이게가 왜 이러는 거야. 한 소방관이 의아해한 간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얘가 자꾸 안으로 들어 소방관들은 마라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들은 많은 화재 현장을 경험했지만 주인을 구해낸 개가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마라는 강구를 놓아주지 않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아파트 안쪽을 향해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은 불길 속에서도 특정 지점을 향해 고정돼 저 개가 뭔가 아는 것 같아. 다른 소방관들은 마라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들은 마라가 향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마라가 가리키는 곳은 간구의 아파트였다. 간구의 아파트 안쪽 깊숙한 곳. 침대 아래쪽을 향해 마라는 필사적으로 간구는 마라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아파트 내부를 바라봤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침대, 그리고 침대 아래, 그는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을 느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형체의 잔상, 그것은 그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는. 소방관들은 마라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행동을 믿기로 했다. 그들은 강구에게 안전모와 방화복을 입히고 마라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진입했다. 불길은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소방관들은 물줄기를 쏘아올리며 불길을 진압. 마라는 강구를 침대 아래로 이끌었다. 그녀는 침대 아래를 향해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발로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강구는 마라의 행동을 따라 침대 아래를 살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이미 불길에 그을려 있었고 한쪽 귀퉁이는 부서. 이거 뭐야? 강구는 상자를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거대한 잔해가 무너져 내렸다. 강구와 마라는 간발의 차이로 잔해를 피했다. 소방관들은 강구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강구는 상자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마라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느꼈다. 그는 이 상자가 자신의 트라우마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잠깐만요, 저 안에 뭔가 있어요. 강구는 상자를 향해 손을. 마라는 강구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강구에게 다시 상자를 가져가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소방관들은 상자를 꺼내려 했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그때 마라가 다시 상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빨로 상자를 물고 밖으로 끌어. 마라 안 돼. 강구는 마라를 말리려 했지만 마라는 이미 상자를 물고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물고 간신히 불타는 아파트 밖. 소방관들과 강구는 마라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다. 마라는 상자를 강구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헐떡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한. 강구는 마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라, 네가 날 살렸구나. 고마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의. 소방관들은 상자를 보고 의아해했다. 대체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걔가 목숨 걸고 이걸. 강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흙먼지로 뒤덮인 작은 강아지 목걸이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누군가의 송글씨가 담긴 낡은 편지 한 통. 강아지 목걸이에는 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어린 소녀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나의 소중한 설이에게, 네가 없으면 난 너무 외로울 거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사랑해, 설이. 강구는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슬기, 설이.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15년 전 그를 트라우마에 빠뜨렸던 끔찍한 화재 현장과 관련된 기억이었다. 그는 그날 불길 속에서 한 소녀와 강아지의 시신을 발견했었다. 소녀의 이름은 김슬기였고 강아지의 이름은. 강구는 마라를 바라보았다. 마라의 눈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설이의 영혼이라도 빙의된 듯 강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강구는 직감했다.
마라가 그를 살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자 속 물건들이 그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잊고 있던 끔찍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한강우는 마라가 가져온 상자 속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낡은 강아지 목걸이, 빛바랜 사진,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 이 모든 것들이 15년 전 그를 덮쳤던 악몽의 조각들이었다. 그는 강아지 목걸이에 새겨진 설이라는 이름과 편지에 적힌 슬기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끔찍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뜨거운 불길, 연기, 그리고 작은 소녀와 강구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그날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에 그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기억을 봉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라가 가져온 상자는 그 봉인을 부수고 과거의 악몽을 다시. 소방관들은 강우의 옆에 서서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강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한 소방관이 강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그는 상자 속 물건들을 소중히 움켜쥐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소방관들은 아파트 화재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구는 마라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그의 아파트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강구는 고개를 돌렸다. 박민준이었다. 그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소방서장이 된 박민준. 민준은 강구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괜찮은 거야. 다친 곳은 없어. 민준은 강구는 고개를 저었다. 응, 괜찮아. 마라 덕분에 살았어. 그는 마라의 머리를 민준은 마라를 보고 놀라워했다. 이 개가 널 구했다고 대단한데. 그는 마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라는 민준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애교. 민준은 강우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의아해했다. 그 상자는 뭐야? 강구는 상자 속 물건들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강아지 목걸이를 보고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아이 목걸이는 설이 목걸이잖아. 김슬기네 개설이. 민준의 목소리는. 강구는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설이, 김슬기, 네가 그걸.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화재, 잊을 수가 없지. 그 집이 내가 처음으로 출동했던 화재 현장이었어. 신참 소방관이었던 나는 불길 속에서 슬기랑 설이 시신을 발견했지. 그리고 너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 네가 슬기랑 설이 시신을 발견했었어. 네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소방관을 강구는 민준의 말을 듣고 과거의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현장 작은 소녀 김슬기와 강아지 설이.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그는 소방관을 그만두었고 그 기억을 봉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마라가 가져온 상자, 그리고 그 안의 물건들은 그 잊힌 기억의 맞아.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강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던 슬기와 설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민준은 강구의 어깨를 토닥였다. 강구야.
이제라도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날의 진실을 이제라도. 간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의 찬빛이 맴돌았다. 그는 슬기와 서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마라가 자신을 구하고 이 상자를 가져온 이유를 찾아내기로. 민준은 강구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권했다. 강구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준의 집에서 강구는 샤워를 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마라와 함께 민준의 집에 밤이 깊어지자 강구는 다시 상자를 열었다. 그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강아지 목걸이, 사진, 그리고 편지. 편지에는 슬기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나의 소중한 서리에게, 네가 없으면 난 너무 외로울 거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사랑해, 서리. 강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슬기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였다. 서리는 슬기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강구는 그날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슬기와 서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했다. 그는 다시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슬기와 서리의 원한을 풀어. 다음 날 아침, 간구는 민준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민준은 간구의 결심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간구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를 도울 것이라고. 간구는 소방서로 향했다. 그는 소방서장에게 소방관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방서장은 간구의 결심에 놀라워했지만 그의 열정을 보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간구는 다시 소방관이 되었다.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불꽃이. 간구는 소방관으로서 슬기와 서리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15년 전 화재 현장의 모든 기록을 다시 살폈다. 소방 보고서,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하지만 어떤 자료에도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았다. 단순한 누전사고로 처리. 간구는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화재 원인을 은폐했을 것이라고. 그는 슬기 가족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슬기는 부모를 모두 잃고 유일한 혈육인 삼촌 김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김준호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간구는 김준호에게 의심의 눈초리. 그때 마라가 간구의 옆에 다가왔다. 그녀는 간구의 발밑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마라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마치 간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간구는 마라의 눈빛에서 서리의 영혼을 느꼈다. 마라가 자신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간구는 마라와 함께 김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김준호는 현재 성공한 사업가로 과거와는 달리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간구는 김준호의 저택 앞에서 멈춰 섰다. 그때 마라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 안쪽을 향해 강렬하게 짖었다. 그녀의 짖음은 마치 경고와. 간구는 마라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김준호가 슬기와 서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김준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슬기와 서리의 원한을 한강구는 김준호의 저택 앞에서 마라와 함께 굳건히 서 있었다. 마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김준호의 집에서 풍겨오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더욱 증폭시켰다. 간구의 직감은 김준호가 슬기와 서리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속삭였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뜨겁게. 그날 밤 간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화재 현장의 끔찍한 기억과 함께 김슬기와 서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라가 자신을 구하고 그 상자를 가져다 준 이유에 대한 의문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간구는 마라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치 서리의 영혼을 품고 있는. 다음 날 아침, 간구는 다시 소방서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슬기와 서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는 15년 전 화재 현장의 소방 보고서와 경찰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모든 자료에는 화재 원인이 누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간구는 그것을 믿을 수. 간구는 화재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5년 전 영상은 이미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훼손되어 있었다. 간구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당시 화재 현장을 담당했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찾아다니며 증언.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었다. 어떤 이는 누전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방화의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간구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15년 전 화재 현장 근처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했던. 그날 내가 분명히 봤어. 어떤 남자가 불이 나기 전에 그 집에서 나왔어.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키가 크고 좀 마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남자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 휘발유 냄새 같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 간구는 노인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휘발유 냄새요. 혹시 그 남자 얼굴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 근데 그 남자가 차를 타고 도망쳤어. 아주 간구는 노인의 증언에 확신을 가졌다. 이것은 단순한 누전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방화였다. 그리고 그 범인은 김준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준호는 슬기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간구는 노인의 증언을 토대로 김준호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김준호가 15년 전 화재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김준호가 화재 직후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모든 것들이 김준호가 범인이라는 강력한. 간구는 김준호를 찾아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준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준호는 성공한 사업가답게 화려한 사무실에서 간구를 맞이했다. 그는 간구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 이게 누구야? 한강우 형사 아니신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지? 김준호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간구는 김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15년 전 김슬기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싶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준호는 간구의 말의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 사건이라면 이미 조사가 끝난 일 아닌가. 단순한 누전 사고였어. 더 이상 할 이야기. 간구는 김준호에게 노인의 증언과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김준호는 증거들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다. 그 노인은 늙어서 기억이 흐릿한 거야. 나는 그날 집에 없었어. 알리바이가. 김준호의 뻔뻔한 태도에 강구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주먹은 불끈 쥐었다. 그는 김준호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강구의 공격을 피하며 날렵하게 몸을 돌렸다. 김준호는 강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권투 선수 하 형사, 나부랭이가 감히 날 건드려. 내 여동생도 그렇게 나대다가 죽었지. 김준호는 비웃으. 김준호의 말에 강구는 온몸이 굳어졌다. 네, 여동생도 그렇게 나대다가 죽었다. 김준호는 자신의 여동생 김세라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세라는 강구가 소방관을 그만두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 그녀는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강구는 그녀의 죽음에 의문을 강구는 김준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준호는 강구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비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준호는 강구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강구는 김준호의 잔혹함에. 그때 마라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김준호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마라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김준호가 자신의 원수라도 되는 듯 그에게 김준호는 마라의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마라를 발로 차려 했지만 마라는 재빠르게 김준호의 팔을 물었다. 김준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간구는 마라의 도움을 받아 김준호를 제압했다. 그는 김준호의 팔을 뒤로 꺾고 그를 바닥에. 말해라, 내 여동생 김세라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간구는 김준호의 멱살을 김준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여동생 그녀는 나에게 방해가 돼서 죽었을 뿐이야.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 너도 곧 그녀처럼. 김준호의 말에 강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준호는 김슬기뿐만 아니라 김세라의 죽음에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두 자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정한 악인이었다. 강구는 김준호에게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했다. 그는 김준호를 경찰에 넘기고 모든 증거를. 하지만 김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해 놓은 상태였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증거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준호를 풀어줄 수밖에. 강구는 절망했다. 김준호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강력한 적이었다. 그는 혼자서는 김준호를 이길 수 없었다. 그때 마라가 강구의 옆에 다가왔다. 그녀는 강구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강구는 마라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다. 마라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강구는 마라의 인도에 따라 김준호의 저택으로 향했다. 마라는 저택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저택 뒷뜰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섰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마라는 문을 긁으며 짖었다. 그녀의 짖음은 마치 창고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강구는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구는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 내부를 살폈다. 그때 마라가 한쪽 구석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낡은 벽돌벽이 있었다. 마라는 벽돌벽을 긁으며 강구는 마라의 행동을 따라 벽돌벽을 살폈다. 벽돌벽은 다른 곳과는 달리 틈새가 보였다. 강구는 벽돌을 밀어봤다. 벽돌은 쉽게 밀려났고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간구는 그 상자가 김준호의 비밀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한 간구는 낡은 창고 벽 속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라는 상자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강우는 이 상자 안에 김준호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강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는 상자를 열려 했지만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다. 강구는 망치와 같은 도구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마라가 상자 위에 앞발을 올리고 낑낑거렸다. 그녀는 상자 한쪽 귀퉁이를 코로 밀며 강구에게 무언가를 강구는 마라가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상자 한쪽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홈이 파여 있었다. 강구는 그 홈에 손가락을 넣어 상자를 열려 했다. 그때 그의 손에 날카로운 것이 스쳤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개의치 않고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첩 하나, 그리고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간구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것들은 김준호가 슬기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한 위조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사채 기록들이었다. 문서들은 김준호가 재정적으로 파탄 직전이었으며 슬기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음을 명백히. 강구는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첩 속에는 김준호가 슬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김준호는 슬기에게 따뜻한 삼촌처럼 보였지만 강구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알고 있었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김슬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 끼워져 있었다. 그림에는 활짝 웃고 있는 슬기와 서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슬기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삼촌,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해요. 간구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슬기는 김준호의 악행을 알지 못한 채 그를 믿고 따랐다. 간구는 낡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녹음기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을 듯 보였다. 간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김준호의 목소리가 그 계집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빨리 죽어버려야 내가 자유로. 녹음된 목소리는 김준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간구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파일에는 김준호와 어떤 남자의 대화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계집애를 처리하고 모든 재산은 네 앞으로 돌리면 된다. 걱정 마라. 흔적은 내가 깨끗하게 지워줄 테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준호의 불안한 목소리가 닥쳐, 네가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겠지. 나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백동현이다. 내 명령을 어기면 네 목숨은 장담 못해. 낯선 남자의 협박하는 목소리에 간구는 녹음된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 김준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백동현이라는 인물과 공모하여 슬기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라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구는 자신의 여동생 세라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김준호였다. 그는 강구가 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얼굴에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에 쇠 파이프를 이 빌어먹을 자식감이 내 비밀을 캐내려 해.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김준호는 광기의 찬 목소리로 강구는 김준호를 향해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끝났다. 슬기와 세라의 원한을 내가 김준호는 강구에게 달려들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강구는 민첩하게 쇠 파이프를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준호는 과거 권투 선수였던 만큼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강구는 그에게 밀리지 않았다. 강구는 오랜 시간 소방관으로서 체력을 단련해왔고 그의 몸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의지가 그때 마라가 김준호의 발목을 물었다. 김준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강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준호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그를 제압했다. 그는 김준호의 팔을 뒤로 꺾고 그를 바닥에 말해라 백동현은 누구지 검은 그림자 조직은 뭐 하는 곳이야. 그리고 내 여동생 김세라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강구는 김준호의 멱살을 김준호는 강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강구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젠장 내가 다 말하면 나를 강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감형은 받을 수. 김준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백동현의 지시를 받아 슬기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백동현은 슬기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김준호를 이용했고 슬기를 살해하도록 종용했다. 또한 백동현은 김세라의 죽음에도 연관되어 있었다. 김세라는 과거 기자였는데 검은 그림자 조직의 비리를 취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직의 비밀을 알아냈고 백동현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김준호를 이용했다. 백동현은 그는 악마야. 그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어. 그는 내 쌍둥이 형이야. 김준호의 마지막 말에 강구는 쌍둥이 형제 강구는 김준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백동현은 박진우의 또 다른 이름이자 그의 쌍둥이 형제였다. 강구는 자신이 추적했던 백동현이 바로 박진우였고 그가 김준호의 쌍둥이 형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박진우는 김슬기의 친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딸과 여동생을 살해하고 버린 악마였다. 그리고 김준호는 자신의 동생 박진우와 함께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간구는 김준호의 자백을 녹음했다. 이 녹음 파일은 박진우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간구는 김준호를 경찰에 넘기고 모든 증거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진우의 잔혹하고 비열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김준호를 조종하여 김슬기를 살해하고 김세라를 제거하는 데 이용했다. 박진우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두목으로서 모든 악행을 지시하고 계획했던 진정한 박진우는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구가 제출한 녹음 파일, 김준호의 자백,
그리고 다른 증거들은 박진우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법원은 박진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김준호는 자신의 형 박진우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슬기와 세력에 용서를 빌었다. 법원은 김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구의 마음에는 깊은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는 슬기와 세라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강구는 이제 슬기와 세라의 묘지를 찾았다. 묘지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강구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슬기야, 세라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 너희는 이제 편히 잠들어. 나는 너희 덕분에 진정한 정의를 알게 되었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너희가 내 삶의 빛이었어. 강구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그는 강물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끔찍했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의 의미를 배웠다. 세라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강구는 슬기와 세라의 묘지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마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세라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한강우의 삶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박진우와 김준호라는 두 악인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걷혔다. 슬기와 세라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밝혀지고 그들의 원한이 풀리면서 강구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라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는 강구에게 더 없는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치유된 듯 보였다. 소방관으로서의 삶에도 다시 활력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열정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 강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텄다. 그것은 직감에 가까웠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다. 박진우와 김준호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진정한 배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언론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한 유명 재벌 기업의 회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회장의 유서는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막대한 유산은 그의 친인척들에게 분배될 예정이었다. 뉴스를 듣는 순간 도연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과거 검은 그림자 조직의 악취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 도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정황들을 꼼꼼히 살폈다. 회장은
과거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는데 특히 고원과 소외된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도연은 회장의 과거 행적을 쫓던 중 그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고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원에는 박진우, 김준호 형제도 함께. 도연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벌인 또 다른 음모였다. 그들은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진우, 김준호 형제와 함께 고아원에서 지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그는 조직의 그림자 같은 존재이자 모든 악의 설계자였다. 그의 이름은 윤태성은 박진우, 김준호 형제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열등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증오를 키웠고 복수를 위해 검은 그림자 조직을 이용했다. 그는 박진우, 김준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여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진정한. 도연은 윤태성의 존재를 파악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윤태성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윤태성은 도연이 고아원에 있을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함께 힘들었던 시절을 버티게 해주었던 유일한 벗. 하지만 도연은 윤태성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윤태성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도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강구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었다니. 그의 내면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분노가 치밀. 윤태성은 도연의 가족, 특히 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도연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려 했다. 그는 설아를 납치하여 도연을 협박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 그에게 설아는 도연의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미래였다. 그것을 빼앗아 강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윤태성의 최종. 도연은 윤태성의 음모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지연과 함께 윤태성의 행방을 쫓았고 그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윤태성은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윤태성을 추적했다. 민준 역시 이번 사건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강구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소방서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강구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윤태성은 뛰어난 지능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는 도연의 과거를 이용해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도연은 혼란에 빠졌다. 윤태성은 익명으로 강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네가 살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결국 네 손에 죽을 것이다. 네가 소방관이 된 이유를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러한 메시지들은 강구의 PTSD를 다시 자극했고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말하는 그런 강구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의 얼굴을 핥고 그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마라의 따뜻한 천은 강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 그때 최 할머니가 도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최 할머니는 과거 고아원에서 윤태성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태성이,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 특히
나비 그림을 즐겨 그렸어. 항상 똑같은 모양의 나비를 그렸는데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웠어. 그 아이는 매일 밤 몰래 그림을 그리곤 했지. 아무도 모르게. 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릴 적 윤태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도연은 최 할머니의 말에 영감을 받았다. 그는 윤태성이 남긴 모든 흔적을 뒤져 나비 그림을 찾기 시작했다. 윤태성의 과거 기록, 학교 졸업 앨범, 그리고 그가 거쳐갔던 모든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성이 과거 살았던 집에서 나비 그림이 그려진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종이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일기장 속에는 윤태성의 어두운 과거와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 일기장 속 윤태성은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겪었던 불우한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증오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지만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복수심으로 승화시켰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일기장에는 박진우와 김준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던 과정과 그들을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잔혹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세라를 제거하고 슬기의 유산을 가로채는 모든 계획을 설계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태성이 설아를 납치할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설아를 납치하여 폐쇄된 놀이공원에서 도연을 기다릴 계획이었다. 그곳은 설아가 과거 매일 밤 잠들었던 그 놀이터와 닮아 있었다. 윤태성은 도연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도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설아를 그가 가장 아팠던 곳과 닮은 장소에서 고통스럽게 도연은 일기장을 읽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즉시 경찰에 윤태성의 음모를 알렸다. 경찰은 특수기동대를 출동시켜 폐쇄된 놀이공원을 봉쇄했다. 민준 역시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강우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힘을 도연은 혼자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놀이공원은 낡고 황량했지만 윤태성은 그곳을 자신의 범죄 현장으로 만들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놀이기구들을 뒤덮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말하는 도연의 옆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그녀는 윤태성의 아기를 놀이공원 안에는 윤태성이 설아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설아는 윤태성의 손에 잡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윤태성은 설아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도연을 위협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이도현,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할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너에게 절망을 안겨주마.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지켜봤어.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의 증오는 더욱 커졌지. 이제 너의 행복을 끝내주겠다. 윤태성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빛은 도연을 향한 지독한 증오로 도연은 윤태성을 향해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윤태성,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어. 네 어둠에 더 이상 희생자는 도연은 윤태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윤태성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도연의 뛰어난 무술 실력에 제압되었다. 도연은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윤태성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마라 역시 윤태성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윤태성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설아는 윤태성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도연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도연은 설아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안도하며 떨리는 것. 그때 경찰이 놀이공원 안으로 들이닥쳤고 윤태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힘에 제압되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여전히 도연을 노려보고 경찰이 놀이공원 안으로 들이닥치자 윤태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여전히 이도현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은 윤태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도연은 설아를 품에 꼭 안고 윤태성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설아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도연의 품 안에서 점차 안정을. 경찰은 놀이공원 내부를 수색하여 윤태성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을 확보했다.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함께 숨겨진 지하실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 제작 도구, 대량의 마약, 그리고 인신매매 관련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태성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를 개척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윤태성의 잔혹하고 비열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박진우와 김준호를 조종하여 슬기와 세라를 살해하도록 종용했던 진정한 배후였다. 그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겪었던 불우한 삶과 세상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윤태성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도연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악용하여 복수를 계획했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박진우마저도 도구로 이용했으며 형에게 강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윤태성은 자신의 형이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형을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이용했던 것이다. 박진우는 윤태성의 교활함에 놀아났을 뿐 진정한 악의 설계자는 도연은 윤태성의 자백과 수많은 증거들을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가 친구라고 믿었던 윤태성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명백백하게 윤태성의 죄를 드러냈다. 윤태성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살인교사, 재산 갈취, 아동 납치, 조직범죄, 마약거래, 인신매매, 동물학대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들로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잔혹함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법원은 윤태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의 악행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박진우와 김준호 형제는 감옥에서 윤태성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윤태성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쳤다. 특히 김준호는 윤태성의 실체가 드러나자 과거의 악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은 형량에 영향을 미쳐 무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도현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는 세라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한소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냈고 그 모든 악의 근원을 뿌리 뽑았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정함 대신 따뜻하고 깊은 인간미로 도연은 이제 설에게 완벽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설아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설아는 도연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설아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도연과 마라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세롬이는 이제 도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그녀는 도연의 곁에서 항상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세롬이의 눈에서 도연은 세라의 모습을 보았다. 세라는 이제 도연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마라의 충직함과 사랑은 도연에게 세라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마라는 도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모든 감정을 함께. 어느 날 도연은 세라와 소은의 묘지를 찾았다. 묘지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 도연은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세라야, 소은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 너희는 이제 편히 잠들어. 나는 너희 덕분에 진정한 정의를 알게 되었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너희가 내 삶의 빛이었어. 도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라는 도연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도연의 마음을 그는 강물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끔찍했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의 의미를 배웠다. 세라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세라를 통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도연은 세라와 소은의 묘지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세라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정의로운 삶은 영원히 계속. 도연은 소방서로 돌아와 자신의 업무에 다시 집중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희망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라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설아와 함께 세라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정의로운 삶은 영원히 계속. 윤태성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박진우와 김준호가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서 한 강구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악몽 같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슬기와 세라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밝혀지고 그들의 원한이 풀리면서 강구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밝고 사랑스러운 딸 설아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든든한 동료 박민준, 따뜻한 조언자 최 할머니, 그리고 영원한 멘토 김 형사가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마라는 이제 백발의 노견이 되어 강구의 무릎에 기대어 낮잠을 즐기곤 했다. 그녀의 편안한 숨소리는 강구에게 더 없는 평화와 안도감을. 강구는 소방관으로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는 특히 아동학대와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그리고 슬기와 세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뛰어난 수사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피해자들을 향한 깊은 공감 능력은 그를 전설적인 형사로 만들었다. 언론은 그를 정의의 소방관이라 불렀고 시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 강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의 PTSD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것을 타인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따뜻하고 깊은 인간미가 설아는 강구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강구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설아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강구와 마라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아는 학교 생활에 활력을 찾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었다. 그녀는 강구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강구는 설아의 부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이제 완벽한 아빠가 마라는 강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그녀는 강구의 곁에서 항상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마라의 눈에서 강구는 설이의 모습을 보았다. 설이는 이제 강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마라의 충직함과 사랑은 강구에게 설이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마라는 강구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강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준 진정한 수호. 어느 날 강구는 슬기와 세라의 묘지를 찾았다. 묘지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 강구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슬기야, 세라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 너희는 이제 편히 잠들어. 나는 너희 덕분에 진정한 정의를 알게 되었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너희가 내 삶의 빛이었어. 강구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하는 강구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강구의 마음을 그는 강물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끔찍했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의 의미를 배웠다. 세라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세라를 통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간구는 슬기와 세라의 묘지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세라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정의로운 삶은 영원히 계속. 강구는 소방서로 돌아와 자신의 업무에 다시 집중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희망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라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설아와 함께 슬기와 세라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밝은 빛으로. 수년이 흘렀다. 강구는 존경받는 소방관이자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았다. 설아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마라는 강구의 곁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영혼은 스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강구는 마라가 남긴 빈자리에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마라가 없었다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강구는 이제 매년 슬기와 세라 그리고 마라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나누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였다. 그는 진정으로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